지금부터 공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과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주최 국내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서기재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신상규 교수님의 디지털 전환과 온 라이프 경험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듣는데요. 신상규 교수님은 서강대학과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주로 확장된 인지와 자아, 포스트 휴머니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저서를 도출하신 연구자이십니다. 오늘 발표 또한 이러한 맥락이 귀중한 발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파일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철학 전공자긴 하지만 그동안 학술대에서 이게 원고를 읽고 발표하는 것은 한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거의 그 PPT 중심으로 발표를 하다가 이번에 이재현 선생님이 섭외를 하시면서 꼭 원고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이게 미완성 원고이고요. 한 3분의 2 정도 완성된 원고인데 아마 학술지에 6월 말까지라고 연락을 받아서 조금 더 수정해서 좀 더 완성된 형태로 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술대 주제가 지구 종말 시대 탈지구적 상상력인데요. 사실은 제 발표는 이 학술 전체 제목과 그렇게 딱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루치아노 플로리디라는 아는 분들은 알지만 또 비교적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철학자는 아닌데요. 그분의 어떤 정보 철학 중에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를 특히 이제 여기 아마 모빌리티 문학 주제하고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플로리디의 주장 중에 상당히 흥미롭게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걸 소개하는 내용의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그런데 또 우연의 일치일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어저께 누군가가 올렸는데 서울시립대의 목강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아직 책이 출간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오늘 출고인가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루치아나 플로리디 정보윤리학이라는 컨북스 이론 총수란 책이 5월 31일자로 출간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제 발표를 듣고 아마 플로리디라는 철학자의 관심이 갖게 된다면 아마 우리 목강수 교수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제 내용은 아직 못 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표 원고가 좀 길므로요. 제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치하면서 좀 건너가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할까 PPT를 준비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기왕에 텍스트가 있는 발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텍스트를 읽는 것이 훨씬 더 듣는 분들도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텍스트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혹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담론으로서 챗GPT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혁명의 현재를 상징하는 사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 혹은 시대를 규정하는 기술은 디지털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는 우리의 일상을 상상하기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플로리드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개인, 사회, 국가의 유지, 발전, 번영이 정보의 생성, 처리, 관리, 활용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키워드인데요. 소위 그의 표현으로 치면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빅데이터나 특히 이제 챗GPT를 시작으로 필두로 많은 어떤 인공지능, 기계학습 인공지능 등장할 건데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정보 기술에 대한 의존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철학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관심사나 주요 주제로 부상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9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철학자들이 정보라는 개념을 그렇게 깊이 탐구하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특히 이제 이탈리아 출신인데요. 옥스퍼드에서 있는 루치아노 플로리디가 사실은 그런 이름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플로리디의 책 중에서도 4차 혁명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도대체 정보혁명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정체를 탐색하려고 합니다. 플로리디는 이 책에서 오늘날의 역사 철학은 하이퍼 히스토리의 철학이어야 된다 그러고, 오늘날의 자연 철학은 인포스피어의 철학,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인간학은 4차 혁명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사는 시간, 타임, 공간, 스페이스,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죠. 인간 스스로에 대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파트를 건너뛰고요. 인류는 문자 체계의 발명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문자의 기록을 통해서 정보의 축적, 전승이 가능함으로써 사실은 본격적인 인류 문화의 진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흔히 역사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정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결국 기록 저장이죠. 그걸 통한 어떤 전승입니다. 그런데 플로리디는 20세기 후반 디지털 정보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정보 기술에 사실은 정보를 이제 가공하고 처리하는, 영어로 하면 프로세싱하는 능력이 추가됨으로써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역사 시대가 아니라 하이퍼 역사 시대로 이동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하이퍼라는 것은 뭐 과잉인데요, 그죠? 초역사 시대 혹은 과잉 역사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핵심은 결국 디지털화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매체 연구에서 많이 알려져 있듯이 결국 디지털화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매체적 수단들을 하나의 단일한 이진수의 조합, 단일한 어떤 매개물로 환원함으로써 어떤 전통적인 매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질성, 종이, 캔버스, 뭐 음악 같으면 악기, 이런 것들의 물질성부터 불추상화시키고 훨씬 더 자유로운 형태의 조합이나 변용, 전송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플로리디가 말하는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 왜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이퍼 히스토리라고까지 가장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안녕, 웰빙이겠죠. 혹은 발전, 유지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제는 ICT, 정보통신기술에 의존하는 시대라는 거죠. 역사 시대는 물론 그 당시에도 정보기술은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 그다음 우리 삶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이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라는 명칭을 정당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령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금융망이라든지 교통, 통신, 전기수도 다양한 사회적 핵심 인프라라는 것들이 거의 이제는 다 정보 기술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냐 혹은 역사 시대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은 이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사회적인 피해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요. 사실은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이퍼 히스토리로 진입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어떤 분명히 아직은 하이퍼 히스토리로 진입하지 않은 국가나 나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의 기술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관계 맺는 방식,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식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드는 이런 현상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재미난 신조어들을 많이 만드는 철학자인데요. 특히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개념은 인포스피어라는 개념하고 인포그라는 어떤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인포스피어는 이제 바이오스피어라는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라는 대신에 그걸 인포로 바꾼 겁니다. 생물권이라는 것, 바이오스피어라는 것은 지구상의 생물이나 생물이 거주할 수 있는 토양, 공기 등의 환경을 일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포스피어라는 것은
어떤 생물체 대신에 정보적인 존재. 단순히 거기는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정보적 존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기술적 존재들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거주하는,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환경을 통칭하는 표현이 바로 그 인포스피어입니다. 플로리다는 우리가 이제 21세기 디지털의 전환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 소위 문자 그대로의 인포스피어로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 인포스피어라는 것이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정보 행위자들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하나의 정보 유기체로서의 인포메이셔널 오가니즘, 정보적인 유기체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인포스피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개입이 없이, 물론 인간이 만들었긴 하지만 그것의 실제의 작동들은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각주에 대해서 잠깐 붙여놨는데요. 특히 이제 그 플로리다는 이런 기술을 3차 기술로 분류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산업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의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것이 그 2차 기술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는 3차 기술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21년 현재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의 다양한 어떤 정보적 디바이스가 그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게 대략 300억 개가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고,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계산 능력, 기계들의 계산 능력은 사실은 인간의 개입 없이 80% 이상이 기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로리다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라이프 월드, 일종의 생활 세계라고 부르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정보적인 공간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로봇 엔지니어링 쪽에서 로봇이 작업할 수 있는 경계를 정의하는 어떤 표현이 엔벨로프, 우리가 봉투로 뒤집어 씌운다는 개념인데, 그죠? 그렇게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로봇이 설계된 목적에 따라 가령 이제 우리가 잔디 닦는 기계가 있다면 그것들이 이동하는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즘 또 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청소기,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처음 구입하면은 집에 그 지도를 매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엔벨로핑 과정인데, ICT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 전체를 정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 성격을 바꾸고, 본성을 바꾸고, 또 그것들을 엔벨로핑 하는 기술입니다. 수많은 온라인 사용자와 매일 축적되는 태그, 데이터, 또 통신하는 장치들, 센서들, RFID 태그, 다양한 어떤 액추에이터의 작용들이 바로 이런 엔벨로핑의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ICT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매개로 해서 우리 사는 공간 전체를 그런 어떤 의미의 어떤 인포스피어로 바꾸고 있고, 또 이 순간에도 그런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인포스피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단순히 사이버 스페이스와 같이 단순히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하는 가상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상 환경이라는 것은 진짜 물질 세계와 가상 환경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 인포스피어는 이런 이분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포스피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들의 표현을 쓰자면은 리얼리티, 실제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오프라인 아날로그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생활 환경 전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더 이상 과거와처럼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세계와 정보 세계의 구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또 어떤 나의 어떤 데이터는 하나의 어떤 데이터화된 자아의 형태로 SAS 공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죠. 그런 어떤 그 현상에 따라서 여기와 저기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뭐 배달앱, 키오스크, 다양한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디지털 장치들과의 인터랙션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라는 것들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컴퓨터가 초창기 등장했을 때 우리가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컴퓨터의 어떤 접속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나 스크린이었잖아요. 이것이 주된 인터페이스였는데 더 이상 인포스피어의 등장에 따라서 이제 주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단순히 화면이나 키보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신체를 매개로 한 다양한 어떤 생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런 어떤 인포스피어의 인터페이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인포스피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대한 컴퓨터 공간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인포스피어의 어떤 그 상호작용도 전통적인 키보드를 통한 임의론적 작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그 음성 명령, 터치 이런 어떤 신체적인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인터페이스가 점차 눈에 띄지 않게 되면서 사실은 뭐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어떤 융합, 컨버전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표현들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든지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든지 그 사물 인터넷 같은 표현들이죠. 그랬을 때 플로리들은 이런 어떤 그 인공물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정보화를 통해서 사실은 온라인과 온라이프의 오프라인의 구분이 무의미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경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그것들을 온라이프 경험이라고 또 새로운 어떤 신조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인포스피어 세상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세계, 외부 세계를 생각할 때 뉴턴적인 3차원적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어떤 그 인포스피어를 채우고 있는 대상들은 이제 그 뉴턴의 어떤 물리적인 대상, 이건 사실 죽어 있는 대상들이잖아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외부의 어떤 물리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 스스로가 뭐 비유적이든 문자 그대로 의미든 의사소통이나 학습 기억 능력이 있는 활성화된 애니메이티드된 어떤 인공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과 같은 고대 세계의 어떤 그 세계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태블릿을 테크니한 태평한 모습에 볼 수 있지. 세계 대상을 라이브인데 이 사람은 이것도 신조어를 해서 artificially live라 해서 A-live라는 A-live한 이 대상들, 물질적 대상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분리되는 물리적으로 로아웃된 오프라인 세계를 했던 것은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그 기계들이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고 무선으로 그죠? 그다음에 퍼베이시브 하면서 분산되어 있는 모든 것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응답하는 애니메이티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라는 것들도 우리의 경험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싱크로나이즈, 전지구적으로 동시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로컬라이즈도 사실 내가 어떤 나의 신체가 어떤 물리적 공간에 현존하고 있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어떤 그러면서 동시에 상호 연결된 그것들이 이제 인포스피어를 어떤 규정하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온라이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세상이랄까 리얼리티라는 것들에 대한 철학에서의 어떤 존재론적 혹은 행위상학적 해석의 변화를 요구하고 결국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실제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뉴턴적인 물리적 관점이 아니라 정보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인포스피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가상 공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혹은 리얼리티로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정보 기술은 우리의 물리적 개념적 환경을 형태짓고 그것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플로리드는 그 표현을 그대로 떠오자면 덜 선정적이지만 뭔가 조용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개념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걸 플로리드는 네 번째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드고요. 그랬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들 그 전통적인 1, 2, 3차의 혁명은 결국 인간 중심주의의 균열을 내고 인간 주체를 탈중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플로리드가 말하는 어떤 이 4차 혁명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중심주의나 인간 중심주의의 균열을 내고 인간을 탈중심하는 어떤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로리드는 그 핵심에 인간이 이제 인간의 그냥 근본적인 본성이 정보적이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플로리드는 인포가 관련해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오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보그 인류, 그리고 기술과 결합해 있는 그런 것들이 인포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단순히 인포그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들을 정신적으로 아웃소싱하거나 일상 기술과 통합하려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그 유전적 변형에 대한 어떤 포스트 휴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날 어떤 기술에 대한 굉장히 주류적인 몇 가지 관점들입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인포스피라는 개념이 이런 이해들과 대립하거나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인포스피어라는 개념을 통해서 포착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혹은 그 변화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주장들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로리드는 이 ICT 본성이 단순하게 인간 능력을 향상해주나 증강해주나 이런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결국 인간을 정보적 존재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 사람이 말하는 4차 혁명의 내용입니다. 이는 다시 또 인간의 행위 주체성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인포스피 출현과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적 존재로서의 재존재는 인간의 동일성 혹은 정체성의 본성이 내재적으로 정보적인 것이고, 그리고 도대체 행위자라는 개념, 우리가 인간이 행위자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근대적인 어떤 의미의 이해하고는 좀 다른 어떤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불분명한 이야기라서 혹시 돈 아이디라는 철학자의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돈 아이디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체현, 해석, 해석학적, 얼터리티, 배경관계를 분류합니다. 체현 관계는 신체의 확장으로 기술을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안경을 써서 우리가 신체 바깥 안경을 꼭 외부를 보는데 이때 안경을 나의 어떤 통합된 유사 신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 시각 확장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계라든지 우리가 어떤 자외선 추출이라든지 이런 장치 같은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감각 시스템으로는 볼 수 없지만 기계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텍스트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실제에 대한 해석을 가해야 됩니다. MRI라든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관계를 또는 아이들은 해석학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타자성의 관계는 기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인간과 독립적인 하나의 타자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대우하는 관계. 결국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로봇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런 관계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네 번째 관계가 배경적 관계예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는 인간이 기술권, 테크노스피어라는 어떤 배경 속에서 살고 있고, 오늘날의 기술은 공기 같은 특성을 띠고서 우리 삶의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는 기술과 더불어 혹 기술에 살아가지만 공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걸 배경적 관계라고 하는데, 사실 플로리디의 인포스피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은 이 아이디의 테크노스피어에 대한 개념의 심화라고 그럴까요?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가 이 주장 그것이 먼저 했으니까요. 어쨌든 이 플로리디의 인포스피어는 정보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을 제하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과 대단히 유사해 보입니다. 플로리디가 말하는 인간 이해의 4차 혁명이란 인간 정체성을 정보적 본성을 갖는 정보 유기체로 이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10분 남았나요? 우리가 비록 유리한 임의론적 엔진으로서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긴 하지만 정보적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하고 외부의 인공물이나 환경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플로리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을 정보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건 사이버네틱스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뭔가 어떤 대상 세계와 환경과 우리라는 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정보를 통해서 동일한 본성을 갖는 존재. 어떤 일종의 존재 평등에 관한 그런 생각의 단초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ICT, 그다음 플로리드는 그래서 제공학 기술로서의 ICT의 본성을 향상이나 증강 기술과는 구분하면서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전체를 엠벨평하는 기술로서 앞에서 이야기한 인포스피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정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ICT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인포스피어 영역으로 진입하여서 그 속에 현전, 프레젠트하도록 하는 관문 게이트웨이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여는 이 ICT 기술의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은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포스피어는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대기 환경처럼, 사실 아이디의 아까 테크노스피어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 인포로서의 인간이 디지털 문명의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생태 공간입니다. X세대, Y세대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저만 하더라도 30대 되어서 컴퓨터를 다루게 됐고 40대가 되어서 스마트폰을 다루게 됐는데요. 요즘 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Z세대는 거의 그런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인포스피어의 원주민들이고, 사실 저희 같은 존재들은 이제 이민자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가장 사실 중요한 그 사회적 갈등이 저는 이제 지역 갈등도 아니고 세대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대 갈등인 이유가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경험적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노년층과 요즘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경험적인 수준의 현상학적 인식 공간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공간이고, 사실은 조금 가정에서 말하자면 이들은 전혀 물리적으로는 동일하지 모르지만 현상학적이거나 해석학적이거나 체험적 수준의 공간은 전혀 다른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들이 인포스피어의 거주민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거주민인지 전혀 인포스피어의 거주민이 아닌지 이런 차이라는 거죠. 인포그로스의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전통적으로 기술은 주체와 객체, 기술은 항상 인간은 주체고 기술은 객체였죠. 문화와 자연, 인간이 문화라면 기술이 문화면 인간이 자연이겠죠. 이런 관계에 기초해서 이해되었습니다. 즉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 집합으로 이해된 거죠. 그러나 이제 기술은 단순히 이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리얼리티인 동시에 환경의 일부이고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규정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기술의 관계라는 것이 전통적인 주체, 객체, 자연 문화라는 이분적 구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세계 중심에 두고 인간 주체가 세계 혹은 실제에 대한 모든 설명은 궁극적 기초, 토대가 된다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주체가 아닌 다른 것들은 객체로서 인간에 의해 설명되고 조작되고 폐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플로리디아 일종의 이제 기술 생태주의나 왜 인포스피어 개념이나 인포의 개념이 중요한 함의가 이건데요. 많은 측면에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단지 분절된 독립적 존재될 수 없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정보적 유기체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우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학적 인간 행위자들과 혹은 공학적 존재들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본성과 동일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객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주체와 주체의 주도권을 그냥 견디면서 거기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객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도 아니고 세계의 중심도 만물의 척도도 입법자도 아닙니다. 대상은 더 이상 주체의 반영된 이해관계의 운반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체와 객체 모두 정보적인 추상화의 수준에서는 상호 연결된 정보유기체 혹은 정보의 집합으로 기술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으며, 인간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고 처리자, 비처리자 사이에는 어떤 물리적 차이도 없고 이들의 작용도 사실은 정보적인 언어로서 읽고 쓰고 실행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플로리드는 인간을 세계 속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일선상에서 정보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견고한 인간 중심주의의 탈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는 제가 인포거나 인포스피어 개념인데 인간 중심 이 시도에 관한 건 최근에 제가
그 탈긴기 인문학에 지난달에 이 플로리의 정보철학과 포스트모던이라는 논문을 실었는데요. 거기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은 거기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 자아의 기술이라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쓰려고 그랬는데요. 아직 지금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다음에 투고본에는 좀 보충을 해서 이걸 중심으로 좀 발전시키려고 그러고요. 결론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 인포스피어라는 것들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가 그 공간은 우리만의 어떤 전유적 공간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공유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드는 이런 어떤 그 인포스피어 건설을 가이드하는 하나의 윤리적 원칙들을 생각하는 방식으로서 일종의 이 환경주의는 환경주의인데 또 이게 보통 통상적인 환경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environmental, synthetic environmentalism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플로리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윤리는 인간의 기술의 분리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과 기술의 얽힘에 대한 동반의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전거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 활동이나 인간 삶의 어떤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킬 건데 이때 인문학이나 윤리학이라는 것이 결국 그러한 어떤 본성이나 실천적 수행의 변화, 이 기술이 야기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이 기술이 주는 제약적인 어포던스, 하나의 컨스트레이닝, 제약이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의 어떤 것들을 행위 유도를 하는 그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적절히 맞춘 적절한 동반관계가 뭐냐는 것을 모색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갈등이나 마찰이 예상이 되고요. 사실은 오늘 특히 이제 요즘 챗GPT 때문에 그 인공지능에 대한 하나의 위기 담론들이 그냥 그 정말 뭐 하루에도 여러 수십 건의 문건들이 생산되고 있는 판인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플로리드의 표현으로 취하면은 결국엔 어떤 정보의 생성과 관련, 정보의 어떤 이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의 문제와 관련된 도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인포스피어의 어떤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다루고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에 따라서 앞으로 그 미래의 어떤 인포스피어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정보 기술과 관련된 사실 우리의 책임이나 혹은 의무에 대한 윤리적인 정치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이제 최근 어떤 하나의 그래서 플로리드는 앞으로 이제 그 챗GPT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라는 것이 이 그린 칼라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나름대로 예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칼라는 이제 뭐 녹색 칼라처럼 우리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빗댄 표현인데 결국엔 생태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특히 이제 이 플로리다의 어떤 정보철학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디지털 환경을 이나 그 디지털 행위자들,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인포스피어라는 것을 에코포이에틱한 생태적인 관점에서 만드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그냥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종의 프로액티브라고 그러죠. 전통적인 대부분의 오늘날의 중요한 기술 철학계 대부분 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술이라는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리액티브한 하나의 문제가 터지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선제적인 방식으로 프로액티브죠.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뭐 디자인 바이 에틱스 이런 용어도 등장하고, 요즘은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embedding ethics into 뭐 AI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